저희 마지막으로 이렇게 세 번의 발표 이후에 그렇다면 앞으로 스마트복지 앞으로는 어떻게 우리가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2019년부터 현재까지 정말 이렇게 공동 스마트복지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모대 남일성 교수님께서 한결같이 함께 해오시고 계시는데요. 그 고민들도 여전히 처음 시작 때부터 계속 해왔습니다. 교수님 모시고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를 대표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 소개받은 성공회대 남일성이라고 합니다. 스트레칭 한번 이게 오래 앉아 계셨기 때문에 좀 불리해요, 제가. 네. 자꾸 이 다음인가? 예. 그 제가 오늘 이런 무게 있는 자리에 와서 신령한 말씀을 전달할 만한 수준의 그런 메시지를 가진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제가 함께 참여했었다는 그런 일종의 학계 대표의 느낌으로 오늘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두 분 제 업체에서 말씀하신 분이나 아니면은 이하나 팀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내용이 좀 희망 있다, 우리 앞으로 잘 해봤다, 굉장히 좋은 효과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하셨는데 저는 좀 오늘 긴장감을 가지고 사회복지가 좀 긴장을 느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느낌으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아까 이하나 팀장님께서 첫 페이지에서 우리 시작은 이랬다 그러면서 몇 명 나온 단체 사진 찍었던 그런 거 있었잖아요. 거기에 제가 파란 옷을 입고 있었는데 6년 전이라서 그때는 좀 젊고 어렸어요. 지금 좀 이렇게 되어버렸습니다. 몇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하는 형식으로 제가 아직 어떤 이런 이론이라든지 모형으로 정리된 것은 아닌데 지난 6년간의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주로 이제 효돌과 작업을 많이 했어요. 효돌이 어떻게 쓰이는 것이 좋을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이야기를 해보면 기존의 현장에서의 돌봄 기술에 관한 구체적 분석을 바탕으로 보완, 대체, 강화 등의 구체적인 자리매김을 할 필요가 있다. 크게, 러프하게 생각을 해보면은 기존에 우리가 현장에서 노인 돌봄 혹은 장애인, 벚거 1인 가구, 당사자들을 대상으로 어떤 서비스를 제공했는지, 어떤 돌봄 기술을 사용했는지를 바탕으로 거기에 어떤 새로운 신기술이 병합되면 좋을 것인지 이것을 모색해보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누누이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태도가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신제품이 나왔으면 그걸 가져다 쓰는 것도 우리가 여러 가지 어떤 그 원리 유저로서 그런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지금은 사실은 시간이 많이 굉장히 흘렀어요. 코로나 굉장히 빨라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회복지가 약간 좀 긴장을 하고 지금 자리매김을 잘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스마트 복지 혹은 디지털 복지에서 중요한 것은 새로운 것을 많이 가져다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효과가 좋아야 돼요. 그러니까 돌봄, 우리 벚거 혼자 살고 계시는 어르신들이 행복하게 사셔야 되는 것이고 건강하게 사셔야 되는 것이고 안전하게 사셔야 되는 게 그게 중요해서 그 기술을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하다. 그래서 효도는 어떻게 써야 되나 이런 것들을 살펴볼 때 우리가 구체적으로 세부 질문을 몇 가지 더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효도는 굉장히 저희와 친구 같은 그런 조직인데 이 효도는 복지 현장, 복지 기술 그리고 사회복지사들 그리고 사회관리사 선생님들 간에는 그냥 일상 어휘처럼 쓰는 말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걸 쓰는 게 편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얼마만큼 잘 알고 있고 당사자들의 욕구를 얼마만큼 잘 알고 있는지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런 공부가 선행되지 않으면 계속 다른 길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좀 반성하는 노인복지 전공하고 있거든요. 근데 복지는 우리 사회복지가 노인 돌봄에 대해서 얼마만큼 알고 있는지 특히 노인 돌봄에 관해서
장애인 복지는 조금 다른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여기에 흔쾌히 너 잘하고 있는데 이렇게 대답하기 힘들 거예요. 저도 하나의 사회복지사의 일원으로서 그런 부분 굉장히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은 우리가 생활관리사 선생님 혹은 요양복지사 선생님들이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현장에서 늘 에브리데이 만나고 있는 그런 어르신들의 욕구와 그에 대한 대응, 상담 방법 이런 것들을 아주 큰 빅데이터로 쌓아서 우리가 분석하는 게 되게 시급하다라고 보인다. 둘째, 스마트 복지의 컨텐츠는 우리가 어떻게 구성을 해야 할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안전, 정서, 인지 및 신체 건강 등의 여러 영역이 가능한 심플하고 한데 모이는 방식으로 전달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효도에 지금 그런 어프로치를 취하고 있죠. 그런 방향으로 개발되어 나가는 것이 가장 좀 좋아 보여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뒤에도 말씀을 드릴 텐데 맞춤형 복지 이거는 이제 거의 약간 누구도 이 맞춤형 복지를 하지 말아야 된다. 우리는 비맞춤형 복지를 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없게 됐습니다. 이거의 유용성 이런 것들은 여러모로 다들 동의하고 있는 겁니다. 여든 야든 빨강이든 파랑이든 그런 것도 가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사실 맞춤형 복지라는 개념이 되게 진보적인 것 같고 그렇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박근혜 정권에 만들었던 그 캠프에서 만들었던 선거 어떤 공약 중 하나였어요. 지금은 뭐 문재인이 됐던 윤석열이 됐던 다 갖다 쓰는 그런 개념이죠. 그런데 제가 너무 막 실명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안 그래도 좀 불쌍해 보이는데 제가 또 여기까지. 예. 그런데 이 맞춤형 복지는 되게 어려워요. 현장에서 해보려고 하면. 클라이언트가 뭐 했으면 좋겠다. 근데 시간 지나면 또 바뀌어요. 아까 치매 우리 선생님 말씀해 주신 치매는 계절별로 다르고요. 아침 저녁별로 다르고요. 또 올해 다르고 내년 다르고 막 이래요. 엄청 많이 변해요. 그거에 따라 어떤 여러 가지 욕구를 맞춤으로 한다고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맞춤형 욕구를 맞춤형 복지를 어떻게 우리가 알았냐 그러면 그 식구들이 같이 사는 사람들이 다 알았어요. 왜냐면 식구들한테 우리가 편하게 얘기할 수 있었으니까. 나 물 줘. 나 자고 싶어. 나 뭐 먹고 싶어. 나 어디 데려다줘. 이런 것들이 다 같이 사는 가족들이 해줬었던 맞춤형 복지거든요.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보면 기술 자체가 어떤 콘텐츠가 되기보다는 그런 맞춤형 복지를 최대한 실현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기술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모색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마트 복지의 콘텐츠를 대량 축적할 필요가 있고 복지를 돕는 기술 개발이 지금으로서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스마트 복지와 기존 서비스와의 관계는 이 세 번째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답은 기존의 서비스 체계에서의 서비스 제공 부담을 덜어내는 방식이 이 방식으로 우리가 추진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기 요양이나 장애인 활동 지원, 맞춤형 돌봄 사업 등의 일부를 스마트 복지가 담당을 하는 형태가 돼야 되고 그리고 그에 따라서 요양 서비스 수급 시간을 줄이는 방식이 되어야 아마도 보호복지부에서 움직일 거예요.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되어야 될 것이고 주요 포인트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기존의 서비스 일부를 대체하게 될 때 중요한 점 중 하나는 나머지 서비스와의 융합이 얼마나 조화로운가.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아직은 아날로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메인 판에 이 디지털이 왔을 때 이 아날로그 플러스 디지털이 최소한 마이너스가 돼서는 안 돼요. 시너지까지는 아직 모르겠는데 그게 어떤 덜어내고 리플레이스 되는, 대체되는 방식까지는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보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사회복지사가 될 텐데 사회복지사가 기획 플래너가 되죠. 기획하는 사람의 의도에 맞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저 보면 이게 태도에도 가장 중요합니다.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이 계획을 짤 때, 돌봄 계획을 짤 때 어떤 의도를 가지고 짜느냐에 아날로그가 얼마만큼 들어가고 어떤 내용이 들어가고 디지털이 얼마만큼 어떤 내용이 들어가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휘를 하는데요. 그 오케스트라 지휘를 하는데 일단 어떤 큰 흐름에서 누구는 세게 나오고 누구는 적게 나오고 거기서 만약에 누가 뭐 잘못 불러버린다거나 나는 잘해야지 막 의욕을 가지고 그러면 전체가 망가지게 되겠죠. 그죠?
그런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번째, 스마트 복지의 제공 방식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맞춤형 방식을 지향하는 것이 적절하겠다라고 볼 수 있겠고, 사용자의 건강 상태, 디지털 사용 역량, 디지털에 대한 선호도, 거주 주택 유형 등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요구에 적합한 서비스의 구성을 선택하는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지금 당장은 사실 그렇게 하고 있는 기기를 제가 보지는 못했어요. 제가 볼 때는 효돌이 그래도 굉장히 선구적으로 그런 작업을 해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또 디지털 사회관리를 한다.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토크쇼 때도 아마 말씀드릴 것 같은데, 그 다보스 포럼에서 4차 산업혁명 이야기 나오고 그럴 때는 세상이 뒤집어질 줄 알았어요. 사람들이 다 일자리를 잃고 뭐 그냥 다 이제 모든 것을 기계가 하면 다 큰일 났죠. 어떡하냐 뭐 이랬는데,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앞으로도 더 더뎌질 것 같아요. 그냥 봤는데 별거 아니고 좀 실망하게 되는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이 봤거든요. 저희가 그래서 곤란해 보이는 상황이죠. 디지털 사례관리도 AI 기반으로 아직 얘기가 나왔는데요. 아직 그게 안 돼요. 일단은 빅데이터가 그만큼 쌓이지 않고 사례관리에 대해서, 그리고 그걸 판정을 내리는 AI 바탕으로 판정을 내리는 수준이 제가 보니까, 예를 들면은 이제 멜론이나 뭐 그런 벅스에서 제가 많이 듣는 그런 노래들의 알고리즘을 찾아서 노래를 뽑아주는 추천하는 레코멘데이션 그런 시스템 정도더라고요. 근데 사회복지사가 사례관리를 할 때, 요구 사정을 할 때는 그런 수준보다 훨씬 상위 단계에서 사회복지사 개인이 축적한 경험과 우리의 자원과 우리가 할 수 있는 자산 범위라든지, 그리고 마찬가지로 클라이언트가 가지고 있는 강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또 빨라요. 효율적이에요. 워낙 경험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까지는 아직 굉장히 멀어 보여요. 그래서 디지털 기반 코디네이팅을 현재 활용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그 말은 결국 사회복지사가 통합 사례 관리를 하고 그 안에 아날로그 여러 개 플러스 디지털 어떤 방식으로 조합할 수 있는지 그런 태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스마트 복지 기능 확장에 관한 기대, 이것도 우리가 좀 태도를 달리 해볼 만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파워먼트, 인디비주얼 인파워먼트, 커뮤니티 인파워먼트 이렇게 다양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인파워먼트를 할 때 스마트 복지가 그 새로운 강점의 개발 혹은 유지 확장에도 활용될 수 있도록 쓰여야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패션쇼 같은 거 하는 것 같은 것들은 좀 대표적인 예예요. 그걸 가지고 디지털 디바이스를 가지고 아날로그로 모이게 되죠. 이런 방식으로 더 이야기하게. 그러니까 또 그 지난번에 예전에 이제 어르신들 돌보 효도를 사용하는 어르신들 이야기를 해보니까 들어본 인터뷰 해보니까 인형을 가지고 이야기거리가 많이 생기더라고요. 얘는 뭐가 안 좋아. 네. 얘는 뭐 내가 우리 집에 남자친구가 왔는데 계속 떠들어가지고 민망해 죽겠어. 막 이렇게 그런 거 그러니까 자꾸 개발할 수 있는 영역을 살펴봐야 돼요. 그 기술 안에, 제품 안에 머물러 있으면 아마 별로 그렇게 효과가 없을 것이다. 그래서 사회복지사가 디지털 기기 활용에 있어서 수동적 그리고 디지털 vs 아날로그 이런 이분법적 입장에서 벗어나서 스마트 기기를 활용해서 기존의 서비스 영역을 넓힐 수 있는 기회를 찾아야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스마트 복지가 운영되기 위한 지역사회 구조는 보면 민관학의 연계, 협력, 통합 등의 구조입니다. 그래서 연계는 느슨한 연결 정도가 되는 것이고, 제 느낌은 공동복지관 성공에 대해 효돌 정도는 약간 협력 정도 단계에 우리가 올라서지 않았는가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선을 넘었나요? 네. 그 정도는 되는 거. 통합은 아직 아니다. 너도 따라가고 있는데 네. 그런 구조까지 왔어요. 6년 동안 트러스트, 그러니까 신뢰관계가 굉장히 많이 구축이 되었어요. 그래서 각 주체의 리더십, 지식, 기술의 공유 및 상호 발전을 추구했다. 우리의 성과가 같이 함께하고 있는 이 클러스터에 있는 사람들의 같은 기관에 동시에 성과가 공유되는 그런 방식이 되어야 되고,
또 중요한 것은 이제 보편적 지역사회 모형 개발 및 보급이 되겠어요. 쉽게 말씀드려보면 이게 효돌이 복지본부가 된 거도 굉장히 좋은 일이에요. 축하드릴 만한 일이고, 그런데 한편으로는 좀 우려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6년 동안 공동복지관에서 어떻게 해왔는지를 다 봤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경험을 했거든요. 그런 거를 처음 써보는 그런 어떤 그 데이케어 센터에서 과연 그런 어려움의 노하우가 축적되지 않은 곳에서도 잘 쓸 수 있을까,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까, 그런 우려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저희의 과제이기도 한데요. 어떤 것이냐면 그동안 6년간의 이런 노력을, 물론 공동 복지관의 주요 어떤 업무들 중 하나, 여러 가지들이었는데, 그런 것들이 이 일종의 공동 모델이라고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그러면은 그런 것들을 가지고 여러 기관에서 이것들, 효돌 같은 디지털 기기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떠한 요소들, 어떠한 내용들을 어떠한 순서로 행해야 하며, 그리고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대응해야겠다. 그러니까 일종의 매뉴얼 같은 거죠. 그런 것들의 개발이 필요합니다. 오늘 제가 그 내용을 좀 담을까 하다가, 그거는 일단 같이 이제 공동이랑 더 연구도 해야 되고, 또 저희들만의 비밀이기 때문에 그거는 아직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면 저희가 좀 발전시킨 후에 좀 그럴듯한 그림을 가지고 한번 오지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의 필요성, 인식, 이론적 설명, 접근성 증진을 위한 갈등, 이것들이 우리에게 모두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스마트 기기의 효과성이 또 언제 배가 되는지 연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각할 거리들을 한번 보시면, 여기 디지털 수용 태도 플러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디지털 기기를 얼마만큼 활용하고자 하는지에 대한 생각, 간단하게 설명해 보면 그런 걸 수용 태도라고 할 수 있는데, 거기에 뭐 이렇게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공동복지관에서 흔쾌히 사업에 나서지 않았더라면, 그러니까 직원들이 막 합시다 했는데 관장님께서 아니야, 지금 우리 바쁜데 못해, 그러면 땡이죠. 근데 관장님께서 또 우리 이거 한번 해보자 했는데 부장님께서 그거는 지금 평가인데 내년에 지금 누구 나간다고 그러고 있는데, 그러면 또 안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설득과 그런 과정이 내부에서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리더십, 그리고 공동복지관에서 다른 기관과의 연계에 협조를 요청했는데 그에 대한 컨소시엄이 잘 구성이 됐죠. 그리고 다른 기관들이 협조에 응하지 않았더라면, 이런 지역사회 네트워크라는 지역사회 복지관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그런 기능, 이런 것들이 잘 돌아가지 않았더라면, 또 각 복지기관에서, 이거 참 중요한 내용인데요, 노인들의 디지털 수용 태도를 증진시키기 위한 노력이 없었더라면, 이거 이제 사회복지 예전에 사회복지사 선생님들 실천론에 나오는 겁니다. 클라이언트의 비자발적 태도. 나서지 않으면 그거 어떻게 할 겁니까? 그거에 대해 설득하고 해야 되는데, 그게 이 사례에도 있었어요. 되게 힘들었어요. 그래서 사회복지 선생님들이 굉장히 고생 많이 하셨는데, 이런 지역사회 인파워먼트 과정이 없었더라면, 또 구로구가 아까 1억 막 지원해주고 그랬습니다. 지원이 없었더라면, 효돌 측에서도요, 가장 중요한 기술이, 효돌이가 없었으면 뭘로 없었습니다. 그리고 성공회대, 국민대학교 등의 연구 지원을 통해서 효돌 효과성이 증명되지 못했더라면, 이런 것도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총체적으로 아주 여러 가지 운과 모든 것들이 결합이 되어서 오늘의 어떤 성과를 이뤘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그림을 보여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이렇게 민산학 이렇게 되죠. 그래서 왼쪽 우리가 테크놀로지, 기술이라고, 효돌이라고 보겠고, 오른쪽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지기술, 그리고 밑에 연구, 이렇게 연결을 해서 세 축이 이 사업을 끌고 왔었는데, 이제부터는 이제 앞으로 방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해보냐라고 하면은, 효돌에서는 복지 현장에 최적화된 테크놀로지는 뭘까? 그러니까 되게 심각하게 좋은 거, 이런 거, 그런 거를, 그런 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려워서 오히려 못 써요. 컴플레인만 많이 들고. 그런 이제 적절 기술, 적정 기술이라고 하거든요. 적정 기술이 뭘까? 현재
그런 거. 그리고 복지기술, 그러니까 복지관에서는 테크놀로지가 가장 잘 활용될 수 있는 패키지는 뭐냐? 우리가 파운데이션, 기반을 어떤 기반에 만들어놔야 디지털 디바이스가 가장 잘 쓰일 수 있을까? 그걸 고민해야 됩니다. 그리고 공부를 하는 저 같은 사람들에는 위에 두 질문은 굉장히 커요. 큰 질문들인데 그 질문 곳곳에 숨어져 있는 작은 미세한 질문들에 대한 답을 꼼꼼히 찾아내서 양쪽에 잘 전달해서 같이 잘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네네. 이상입니다. 네. 앞으로 큰 과제들을 더 던져주셨던 우리 남희석 교수님한테 큰 박수 부탁드리고요. 함께했던 민간 산학에 대한 네트워크에 대해서 이렇게 좀 설명 이야기 주셨는데 협력의 초기 단계 정도 이야기 주셨는데 제가 좀 보자면 저희가 이런 공동사업으로 시작했던 부분들이 지금 현재는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협력적 관계 정도까지 가지 않았나. 그리고 거기에 따른 성과로서는 서로 이런 신뢰 혈성을 만든 이런 사회적 적을 만들었던 이런 큰 성과들이 나왔고, 그리고 그 과정들을 지난 6년 동안 민간 산학협력을 통해서 함께 해왔던 것들이 가장 큰 성과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마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아마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려고 다 이 자리에 오셨겠죠? 네. 아마 저도 현장에 20년 넘게 있었지만 이렇게 5년 이상 하나의 사업을 가지고 이렇게 단순히 기관이 아니라, 그리고 단순히 민관이 아니라, 그리고 민관 그리고 여러 가지 협력은 4가지 단계들을 다 갖추고, 그리고 또한 이 당사자에 맞는 서비스들을 계속 개발하기 위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왔고, 더불어 방금 교수님 발표를 통해서 사회복지사에게는 새로운 기회이면서 정말 사회복지사 역할이 더 중요해지겠다라는 생각들도 좀 들었던 것 같습니다.